BBK BBK 소유주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BBK 실소유주 헌정방송 봉주 12회 시작하겠습니다. 교도소 생활은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슬프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울고 있는 걸 보면 자꾸 저도 가슴이 아프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세요 이제. 이젠 웃습니다. 오늘은 진실이 갇히지만 내일은 거짓이 갇힐 것이라 믿기에. 정봉주의 옥중 에세이집 울지마 정봉주 상상 너머에서 나왔습니다. 난해한 BBK 문제 정봉주가 만화로 풀어냈습니다. BBK 완전 정복 절찬 판매 중입니다. 중립, 균형을 찾기보다 편파적으로 약자의 편에 서겠다. 힘을 함부로 쓰는 자들에게 짱돌을 계속 던질 것이다. 전국 베스트셀러 1위 진짜 기자 주진우의 시사 활극 주기자 푸른숲 발행. 주진우 기자 지역사인회 일정입니다. 5월 11일 금요일 저녁 6시 천안 교보, 12일 토요일 낮 2시 대구 교보, 13일 일요일 낮 12시 창원 교보, 5시 부산 센텀입니다. 보수 정당에게 5번 정도 표를 주지 말자. 국민이 행복하다. 딱 3년만 노조 욕하는 거 참아보자. 국민이 행복하다. 진보적 11조를 해보자. 국민이 행복하다. 몰상식한 정책 뒤에는 이익단체가 있음을 유념하자. 국민이 행복하다. 김용민과 황덕창이 함께 만든 패셔너블하고 경쾌한 정치 실용서. 세상을 바꾸는 정치생활 가이드 100. 퍼플카우가 만들었습니다. 간만입니다. 해서 간만에 이빨 소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빨이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입니다. 이빨 3. 안녕하십니까. 멘붕 김용민입니다. MB. 세계 최초의 영문아호 MB 김용민입니다. 최초까지는 아니고. 없어. 전례가 없어. 멘붕은 어떻게 회복돼 가고 있어? 멘붕 상태긴 했어도 눈물을 흘린 적은 없는데,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에 내 동네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나를 위해준다고 이 벙커로 놀러 왔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친구들 중에 고등학교 때 가출, 주먹질 이거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왜 나를 쳐다봐? 아니. 봤잖아, 네가. 갑자기 그런 종류의 친구였잖아, 너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를 위로를 해주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나네.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한 번도 투표한 일이 없었던 친구였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무슨 노태우가 대통령을 2번이나 해먹냐고. 시사상식에 밝은 애들이구나. 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친구인 내가 막 검색어에 등장하고 막 나는 꼼수다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방송을 들은 거야.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맥쿼리를 알고 광은 창투를 알고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도곡동땅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경제민주화 얘기까지 하는데 대화 주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왜 노태우가 2번 하냐고 했던 애들이 노태우가 뭐가 있길래. 근데 이제 꼼수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을 부끄러운 걸로 생각해라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 친구들이 바로 그런 경우였죠. 근데 4.11 총선 때 처음 투표한 거야 이 친구들이. 태어나서 40년 만에. 근데 내가 뭐 짓밟히고 낙선까지 하니까 선거 당일날 밤부터 술 마시기 시작해서 새벽까지 아주 고주망태로 마시고 나서는 길거리에서 펑펑 울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데
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죠. 아, 이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아니었는데. 야, 짠하다 그 네. 소리. 야, 그런 일이 있었네. 그러게 말이야. 그 몇 명이야? 2명. 2명이 어릴 때 불량 청소년들이 그렇지. 커서도 투표 한 번 안 하다가 노무현 당선됐을 때도 무슨 노태우가 2번 하냐고 했던 애들이 꼼수 듣고 처음으로 투표했는데 예. 떨어져서 예. 눈물을 펑펑 흘렸어. 나를 위해서 울어준 거야. 이 친구들이 이럴 친구들이 아닌데. 친구들이 아닌데. 좀 위로해 주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왜 그러냐고. 사실은 정말 눈물 흘릴 염치도 없다고 나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들 때문에 내가 정말. 야, 어려울 때 친구 진짜 친구야. 걔네들 말고 네가 잘 나갈 때 친구들은 왔어? 아무도 안 왔지. 그러네 보니까. 선거 기간 동안 그때 찾아온 사람 있냐? 사건 터지고 나서? 사건 터지고 나서 정청래 전 의원 직접 찾아왔어요. 이제 당선자지. 아니 그 선거운동으로 바쁠 때 밤에 찾아온 거예요. 오. 그렇게 해서 출연시켜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정봉주 의원이 빈자리를 노리는 것 같은데. 지지도가 높다고 자랑하러 왔을 거야. 그런 건 아니고 그 정청래 의원이 그 18대 총선 때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에 맹폭을 받았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 기억이 선거 오버랩 직전에 네. 막판에 예, 거의 뭐 폭로성 음에 그냥 교장인가 교감인가를 막 그렇게 욕을 했다고 정청래 의원이 허위 사실이죠. 네. 사실도 아닌 것으로 이걸 보도를 해서 갔지. 정청래 의원을 낙선시키고 그때 강용석한테 떨어졌습니다. 강용석이 이겼잖아. 강용석한테. 그때 강용석은 MB가 제일 이뻐하던 사람입니다. 아,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 대표적인 안티조선 국회의원 하면은 바로 정청래였고. 그렇죠. 또 문화일보의 음란성 이걸 아주 문제 삼았던 사람이 또 정청래. 그리고 안병욱 과거사 위원장. 예. 교수님. 예. 안병욱 위원장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그냥 찾아왔어. 찾아오셨어요. 그냥 친분도 없는데. 예. 친분도 없이. 근데 예. 와서 뭐라고 하셨어요? 격려하셨죠. 또 김두관 경남도지사께서 전화를 통해서 그래요. 뭐라고? 사퇴하지 말고 계속하라고. 그때가 토요일 오후였으니까 굉장히 그 사퇴 압박이 가장 극심했던 날입니다. 그런 시간이 마지막 토요일. 네. 그때 우여곡절은 저희가 시간이 충분히 지난 다음에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칼과 도끼가 날아다녔습니다. 그렇지. 칼, 도끼, 작두, 단두대, 드릴. 네. 그리고 안민석 의원 전화 오셨던 것 같고, 예. 그리고 박지원. 박 전 대표는 뭘 했어? 전 대표는. 맞을 때 맷집이 좋아야 한다고. 네. 박지원 전 장관이 저한테도 얘기했는데, 정치인은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맞는 사람이다. 잘 맞고 빨리 회복하는 길을 찾는 게 정치인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끝까지 가라. 네. 그 선거에서 진 다음에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제가 뭐 경황이 없어서 받을 수가 없는데 또 기자인 줄 알고 누구요? 이렇게 딱 보냈지. 문자를. 그랬더니 나 박원순 시장입니다.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전화했어요. 힘내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오셔가지고. 네, 전화 드렸을 거 아니에요. 못 드렸습니다. 그냥 문자로. 죄송합니다. 야, 너 불쌍하게 목소리를 하고 그래, 이제. 아니, 그때는 그랬다고. 그리고 문성근 대표대행께서 힘내. 역사는 순간순간의 선택이 누적되는 건데 결과가 나쁘면 비판을 받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일을 한 의도가 악의적이거나 삼당 합당 때 YS같이 사적 욕망이 아니었고 당신은 선이었잖아. 한번 봅시다. 이런 글 보내주셨고. 문성근 선배는 자기도 떨어져놓고. 글쎄 말이야. 누굴 위로해? 자기가 떨어져놓고. 어제 촛불 집회장에 취재 갔었는데 앞에 촛불을 들고 있는 문성근 선배를 봤는데 짠합디다. 예. 저분도 전화 주셨네요. 그 이석현 의원. 네. 전화 주셨고 김한길 당선자도 전화 주셨고 정동영.
우리 대선 승리로 안가품합시다. 이렇게. 천정배 의원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거의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빨리 털고 일어납시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 정운현. 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입니다. 지금은 진실의 힘인가요? 문재인이 맞을 화살을 혼자 다 맞았군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네. 예. 야, 근데 그런 사이 조현호 총장이 사퇴해버렸다. 아, 글쎄 말이야. 내가 제가 뉴스를 안 봤어요. 뭐 켜면 그냥 뭐 저에 대한 욕만 나오니까 선거 끝나고 나니까 조현호가 그만뒀네. 난 그 뉴스를 보면서 용민이도 가고 조현호도 가고 서로 생각할 것 같아. 서로 연락 안 왔어? 나한테? 안 왔어. 나 간다고? 근데 조현호 총장이 가면서 우는데 그 형님 우는 거하고 웃는 게 별 차이가 없어. 맞아. 사진을 보고 나 웃는 줄 알았어. 근데 슬펐나 봐. 네. 억울했나 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현호 사기 사건. 뭔데? 뭐야? 어떤 그 낙곰수 청취자가 우리 방송 듣고 내가 맨날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호입니다. 그래서 진짜 조현호가 저런 목소리인가? 목소리 확인하고 싶은 사람 많지. 그래서 이 양반이 경찰청장실로 전화를 했어. 그냥 다짜고짜 전화했어. 네. 웃기다 뭐 그냥 뭐라고 했는데. 여기 민주통합당 대표실인데요. 대표실. 조현호 청장 계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꿔줬어 또. 안녕하십니까 조현호입니다. 똑같다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란 거야. 진짜 똑같다. 그러더니 여기서 그냥 그럴 수 없잖아. 가지고 조 청장님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아직도 출두 안 했습니까? 이런 거야. 그거는 경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조현호가 긴장을 해서. 그래가지고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안 나간다는 것이 아니고 검찰과의 일정 조율도 필요하고 안 나간다는 얘기구만.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제1야당이? 그건 아닙니다만 절차가 좀 필요해서. 근데 그냥 끊어버렸지. 그래서 이제 조현호가 당황을 해서였는지 전화를 한 거지. 바로 그 전화로. 여보세요. 그 민주당 대표실 방금 전화한 아무개 씨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전화를 받고는 민주당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끊어버렸다는 거야. 이거 웃기다, 이씨. 일명 조현호 사기 사건. 그분이 김 교수가 성대모사 하는 거하고 조현호 목소리하고 어떻다고 하던가요? 너무 똑같다는 거야. 야, 근데 어떡하냐, 이제 사퇴해버려가지고. 사실은 조현호 청장의 목소리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거는 역대 경찰청장 사상 가장 유명한 목소리가 된 데는 김 교수의 공이 큽니다. 조진호. 뭐? 요새 선거법까지 위반했는데 경찰에 왜 안 나가? 너무 하늘이 예뻐서. 웃기지 마. 뭐? 경찰청에 빨리 출두를 해서 그래서 진술서를 적과. 이거 새로운 거다, 이 적과. 뭘 적고라고? 적과. 진술서를 적과. 이거 언제 개발했어, 야, 이씨. 멘붕인데 이거 언제 개발한 거야, 이거. 멘붕도 하나씩 해야지. 큰일 났어. 왜? 조현호 청장이 정말 핵심 아이템인데. 그래? 뭐 하나 개발한 거 없어? 상관없어. 조현호 전 청장이야. 그럼 되잖아, 이제. 안녕하십니까. 전 청장 조현호입니다. 좀 안 감기기는 해도 전 청장을 해, 그럼.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 내내 내 옆에서 막 건강 챙기고 막 식사 챙기고 이런 분이 계세요. 아주 고마운 분이 있는데 바로 정봉주 의원의 형. 봉근이 형. 정봉근 형. 봉근이 형. 봉근이 형님. 네. 그 형님이 패션 센스 대단합니다. 항상 겨울에는 모피 코트 입고 그다음 개가죽 잠바 입고 다닙니다. 우리 봉근이 형님이 늘 옆에서 저를 챙겨주셨어요. 진호야. 똑같다. 형이 항상 우리 김 교수 이렇게 힘든 거 다 잘 알고 있으니까 밤 12시에 언제든 전화해.
라면 끓여줄 수 있어. 아주 이 선거에는 달인이야. 그 형님 뭐든지 달인이래. 진우야. 왜요? 형이 우리 진우가 다리가 뭉칠 때는 우리 김 원장을 불러가지고. 말도 너무 똑같아. 김 원장님은 벌집 놓는 사람이잖아. 똑같아. 형이 그만해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어디서부터 이 태권도하고 엮기를 해가지고 언제든지 연락해. 언제든지 연락해. 라면 끓여줄게. 12시에도. 밤 12시에도 연락을 하면은 형이 그분 말투가 항상처래요. 여기 언제든지 연락해. 12시도 뭐든 해줄게. 라면을 왜 끓여줘? 웃기다. 형이 그만해 이제. 그만해. 저 문장 구조 항상. 문장 구조가 똑같아. 형이 언제든지 연락해. 12시에라도 뭐든지 해줄게. 여기서 전화해볼까요? 봉근 형한테? 다음 주에 목소리 다음 주. 다음 주에 한번 전화해보자고요. 전화 연결해서 봉근 형 목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우야. 형님 꼭 그렇게 말을 해. 형이 이 밤 12시에도 전화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전화해보자고. 연락해. 지금은 새벽 1시잖니? 형이 밤 12시까지는 받을 수가 있어. 알았어. 왜 맨날 밤 12시인지 모르겠어, 근데. 개가죽 잠바를 즐겨 입는 우리 정봉근 형님. 존경합니다, 형님. 선거 기간 동안에 인상적인 얘기 하다가 갑자기. 아니, 엄청 인상적이었어. 아니, 근데 인터넷을 검색하는데, 국민대가 낳은 3인방이다. 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이번 선거에. 인터넷에서? 네, 그래서, 내가 그래도 국민대 박사과정을 했으니까. 오, 그렇구나. 어떤 분인가 봤더니, 김영태, 문대성, 김용민. 그래요? 누가 국민대가 낳은 3인방이야? 아니, 문대성은 국민대를, 김영태는 거기 학사 학위를 받았고, 문대성은 박사 학위를 받았고, 전 박사 과정을 마쳤죠. 야, 국민대에서 항의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아무튼. 국민대 출신에 훌륭한 분들 많기 때문에. 많죠. 이 3인방. 근데 김영태는 웃기다. 가벼운 몸다툼 김영태 의원. 네. 재수 강간 미수 사건. 옷을 벗고 달려들었는데 가벼운 몸다툼이었다. 박근혜 위원장. 예전에 언론 특보를 했죠. 기억해 주십시오. 네. 제가 요즘에 교회를 못 나가요. 그렇다면. 네. 제가 다니는 교회 원로 목사인 이동원 목사께서 선거 기간 동안에 기도해 주러 왔어요. 아니, 자기가 다니는 교회 신자가 선거 출마해서 와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 이상한가? 안 이상하지. 네. 그 자체로. 당연한 거지. 그래서 그랬더니 완전히 이분이 너무 어렵고 괴롭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다니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네가 출마해서 기도를 해주시러 왔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나중에 교회 외부에서 원로 목사님을 공격했다. 네. 김용민을 위해서 기도해줬다고. 네. 아니 그런데 상대가 사형수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게 목사의 일 아닌가요? 그분이 와가지고 저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했다든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이동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 양반이 한기총은 없어져야 된다. 막 무슨 금권 선거 이런 걸로 개혁적인 분이구나. 완전히 기독교 방신 다 시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거 없어도 우리 한국 교회는 건재할 수 있다. 지금껏 한기총이 보여준 게 기독교적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치적인 행동이 많았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그걸 빌미로 해서 이 목사님이 공격을 당했구나 거꾸로. 그렇죠. 그럼 너 교회 못 가겠다 진짜? 못 가죠. 저는 그 목사님 정말 존경하고 더는 짐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예배 봐 요새? 그 인터넷으로 이제 예배를 봤는데 한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목사가 나하고 나꼼수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인터넷 예배를 보는데 인터넷 대형 교회 인터넷 예배를 보는데 인터넷 예배를 보려면 좀 대형 교회지. 네, 그렇지. 그래서 꺼버리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형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주일인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그만 예배당으로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배를 어떻게 해, 교회 못 가면? 나는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치. 평생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태어나서 아버님이 한 교회에서 33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뭐 누가 나를 근데 이제는 뭐 교회 나가면 손가락질을 받게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뭐 신앙을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벙커를 보니까 여기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벙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일요일날 몇 시? 아침 9시. 9시부터? 네. 몇 시까지? 영업시간 전인 11시까지. 야, 10시 반부터 준비해야 돼. 10시 반에 끝내. 10시 반에. 그러면은 10시 반에. 아무도 안 와도 일요일 9시부터 10시 반까지는 혼자 사는 거야? 아이, 그럼. 혼자라도? 그럼요. 그럼 누구든 그 네.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같이 볼 수 있는 거야? 뭐 뜻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갈 곳 없는 분들 예배, 기도하기 마땅한 곳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그럼 벙커 교회? MB 교회 어떨까? 멘붕 교회? 멘붕 교회. 예. 근데 아무튼 뭐 탕자라고 하더라도 죄를 졌더라도 실수를 했더라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아니 근데 나도 그게 이해가 안 가. 그거를 받아주는 게 종교 아닌가요? 기독교가 죄인을 사랑하라며. 아니야. 사랑의 종교 아니야. 근데 왜 쫓아내? 더군다나 네가 비판한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대형교회 목사님 아니야. 그렇죠.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 개신교 전체를 비방 음해한 것이 아니라 개신교 안에서 개신교답지 않은 그런 세력과 인물들을 공격했는데 앞뒤가 잘렸지. 네. 앞뒤가 잘리고 한국 기독교 전체를 공격한 걸로 바꿔놨지.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꼼수에서 조영규 목사님, 우리 큰 목사님 비판 많이 했습니다. 빤스 목사님 비판했습니다. 그 빤스 목사님이 가장 크게 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스를 잡은 거야. 아니 근데 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라는 사람이 성명을 냈는데, 야, 난 그거 엊그저께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폐유나 김용민, 돼지는 자기 살을 내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먹게끔 하는 그런 고마운 존재인데 김용민은 그 돼지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러더니 심지어 우리 아버지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이 폐유나를 낳은 아버지는 석고대죄해야 된다. 저도 그 성명서를 봤는데 종교인이 썼다고는 볼 수 없는 사랑의 기운이라고는 한 글자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그럼 목사님을 누구 모시고 오는 거야? 어떻게? 아니요. 예. 그러면 없어요. 목사님이 없어도 교회가 되는 거야, 원래?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 그렇게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꼭 목사님만 데리고 기도하라는 법이 있나요? 나보고 그래. 야, 없어요. 그러면 헌금 내? 헌금을 많이 내면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 보통 11조를 교회에서는. 내야만 천국에 가는. 천국에 가게 하고 말고는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지. 헌금 많이 내라고 하잖아, 어쨌든. 그런 얘기 안 하죠. 절대 저는. 그럼 여기서는 현금도 없어? 왜냐하면은 일단 김총수가 공짜로 사용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지출할 내용이 없어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헌금도 없어? 네. 헌금 없고, 그럼 목사님 없고, 뭐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기도하고. 아니, 헌금하면 마련해 놓을 거예요. 다만 저는 목적 헌금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우리 목적으로? 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강정마을을 위한 헌금, 혹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위한 헌금, 국민일보 노조원들을 위한 헌금, 이렇게 그때그때 꼭 필요한 목적 헌금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그거 모아가지고 교회 지으려는 거 아니야? 보통 건축 헌금 이런 거 많이 하라고 그러지 않나? 건축 헌금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리고 아니 목사님들 그 헌금 많이 걷습니다. 요즘에 자녀 유학을 위한 헌금. 자녀 유학을 위한 사모님 명품을 위한 헌금. 진짜예요. 헌금도 있어? 많아요. 건실한 교회,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보면은 그 교회들 중에는 거의 수익의 80% 가까이 사회봉사를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야지 교회가 당연히. 가칭 벙커 교회 9시 김용민 혼자서라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동참하실 분들은 동참하시면 되겠고. 김용민의 꿈이 거짓말하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일단 첫 걸음을 뗍니다. 네.
말 나온 김에 벙커 소개를 좀 하면. 그러죠. 벙커. 예, 우리가 진지를 구축했어요. 아주 공사 중이고 지금 네. 저희가 벙커에서 하는 첫 녹음입니다. 이게 지금 네. 첫 녹음인데 제가 공개 방송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낙곰수를 공개 방송하시는 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고 네. 주진우가 아닌 밤중에 주진우 쇼를 스튜디오 안에서 진행하면 스튜디오 바로 앞에서 듣고 보고 또는 뭐 음악을 신청하고 사연을 읽어달라고 하고 음악 다방이지 80년대 7, 80년대 유행했던 음악 다방 그걸 저희가 재현합니다. 그리고 김영민 돼지쇼. 총수는 뭐 할 거예요? 나는 니네들 하는 거 보고 저희 외에도 여러 인사들을 섭외해서 네. 공개 강연이 아니라 공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벙커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오늘은 누구의 공개 방송이 있다. 또는 누구의 강연이 있다. 혹은 어떤 행사가 있다. 저희가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오프라인 카페가 아니고 단순한 진지가 아니고 문화와 예술 그리고 정치 사회 상식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네, 1층에는 커피를 팔고요. 네. 지하로 내려오면 라운지가 있습니다. 네. 딴지일보 사무실도 있고. 네. 그 안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네. 거기는 맹수들이 많아요. 스튜디오도 있고 저희 아지트도 있고 네. 셋이 모여서 맨날 회의하는. 정말 재밌대요 사람들이. 이 안에 꼼수 뮤지엄을 할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진우가 미행할 때 주로 쓰던 신발 이런 거 진열하고요. 하여튼 재미있는 아이템들로 네. 뮤지엄으로 꾸미기도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완전히 완성이 되고 그리고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예술적인 행사, 강연, 방송이 계속 이어진다. 네. 벙커원은 오픈은 했습니다. 네. 일단 문화 행사가 아직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벙커원은 오픈했습니다. 저희는 진지를 구축하고 맹렬하게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꼽살이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개로 네. 전환을 해서 네. 그렇지. 꼽살이는 공개하고 네. 다른 전 과정을 밖에서 청취하실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전 과정이 공개됩니다. 저희들은 다 내놓습니다. 꼼수다만 빼고. 그리고 또 다른 시리즈를 저희가 나는 꼼수다, 나는 꼽살이 다음 시리즈를 저희가 준비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저희가 출연진들을 확정하고 아이템을 정하는 직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꼼수다가 유럽에 갑니다. 먼저 영국 5월 26일 오후 2시 반 영국 런던 대학 킹스 칼리지 27일 오후 2시 반 옥스퍼드 대학 그리고 프랑스 29일 6시 반 파리 소르본 대학 공연 문의는 딴지 eu.site11.com 지금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속마음 연설을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생명 건강에 전라 이어버지는 이명박이가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광우병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미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생명 위협을 주는 그러한 일에는 단호히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미국이 걱정하는 일은 없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이나 병원 급식이나 또는 군 급식이나 모든 데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규제입니다. 규제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내겠습니다.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날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위대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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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말이야 거짓말이야
노래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서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위를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졸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오늘은 사실은 워밍업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못 전한 소식들 그동안에 못 전한 소식 주진우 책! 사인회를 못하겠어 사인회를! 씨발 왜냐 정치적이라서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정치적이지 않은 사회현상이 어딨어. 근데 또 탁현민 책은 된다? 사인회? 탁의 굴욕으로 내가 보기에는 출판 역사에 기록될 것이야. 저만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발적으로 가서 했습니다. 아니 용민이 너도 사인회 못하지 않았냐? 종로에서는 못했어요. 종로교보에서 못했어요. 종로교보가 상징적인 곳이라고 해서 예. 광화문 못하게 교보. 광화문 교보가 기사를 안 써주니까 그치. 나온지도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아직도 나온지 모르는 사람 많아. 네. 저희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지. 부모님도 모르시더라고요. 부모님은 원래 네가 뭐 하는지 모르신지 역사가 오래됐잖아. 형이 밤 12시에 가서 한 10권 사줄게. 진우야. 형이 꼭 사줄게. 거물 조폭 중에 만보형이라고 하나 김승현 회장 폭행 사건의 주범입니다. 그걸로 빵에 갔었죠. 그 양반이 책을 읽고 전화를 했어. 책을 잡자마자 다 읽어버렸네. 그러면서 주진우 책을 다루는 유일한 매체가 우리야? 우리만 다뤄 씨발. 그리고 또 용민운동회 했어요. 용민운동회. 네, 뜨거웠습니다. 아주 뜨거웠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경찰 추산 1000명 정도 왔는데. 경찰 추산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500만 안 됩니다. 네, 100만. 저희가 운동회를 했는데. 운동회가 안 돼. 너무 많이 와서 운동을 못할 정도였어요. 꽉꽉 찼지 꽉꽉 거기가. OX 퀴즈 해가지고 탈락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탈락을 하면 할수록 더 많아져 사람이. 자꾸 들어와. 줄다리기를 했는데 줄다리기 줄이 끊어져 버렸어. 네. 줄다리기 줄 빌려준 업체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줄이 다 끊어졌어요. 뚝 끊어져 버렸어. 너무 많은 사람이 땡겨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땡길 줄 누가 알았겠어. 뚝! 한 번에 끊어져 버렸어. 한 번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근데 그날 가장 충격적인 건 밧줄 끊어진 게 아니야. 그날 낙선자들이 왔었잖아요. 네. 몇 분 왔는데 그 가장 충격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정동영 의원과 강기갑 의원이 동갑이라는 거야. 졸라 충격적인 사실. 응? 면도를 하기 전까지는. 작은 아버지 정도 되는. 그렇죠. 3,000번은 됐죠. 나이 갖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 아니 나이가 많다고 심지어 자기가 형이라고 나보고 자꾸 거니 그러는데 어디 감히 나한테 그 거니 아니 그러면 친형이 동생한테 거니 하지. 그럼 거니 형 그러냐? 그 양반은 우리 집에서 퇴출이 된 사람이야. 우리 집에서는 제사도 못 지내. 아니 가족이라는 게 보살펴주고 그렇게 좀 인정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퇴출이 이게 집에서 쓰는 단어야? 재용아, 넌 나한테 그러지 마라. 우리 이 회장이 응? 아이고 내 정말 보니까 말이야 우리 이병철 회장 동병상련이야. 왜요? 우리 아들들도 봐.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형제간에 우애가 없어. 진짜로. 그니까 형은 우리 봉주하고 절대 돈 때문에 의가 상하지 않는 그런 형이야. 아야 오랜만에 맞아. 그 정봉주 저기 면회 갔습니다. 오랜만에. 네네. 면회 갔어요. 그 얘기 깜빡했어. 어떤 얘기하다가. 그렇지. 우리 봉도사 얘기합니다. 김용민이 낙선한 이후로 면목이 없다고 해서 안 가다가 네. 이번 저희는 주에 갔다 왔는데 네, 갔다 왔는데
이번 주에 처음으로 같이 왔다 왔어요. 네. 오랜만에 새로운 학설 들고 나오셨습니다. 내 우주 일체론입니다. 내 우주 일체론 씨. 우주가 곧 나를 위해 존재한다. 하늘이 놓는 수를 얄팍한 인간의 수로 분석하려 하지 말라. 이기든 지든 다 하늘의 뜻이다. 우주는 곧 나를 위해 존재한다. 자기 내가 우주와 일체가 되었대. 더 이상. 그래서 또 다른 이론을 하나 냈는데 장하준 교수하고 제레미 럽킨을 불러서 그 제레미 럽킨은 유러피안 드림을 지은 그렇죠.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에 공감의 수톡하셨던 읽으셨던 그분이 인류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겠다. 이 두 교수를 불러서 인류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서 가르치겠다고. 두 교수를 불러오라는 거야. 네. 불러오면 홍성 교도소로 우리한테 두 사람을 불러오래. 자기가 인류의 미래에 대한 가르침을 내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홍성 교도소로. 그래서 총수가 비웃으면서 한마디 했어.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EMA, 에너지 메이트 어그리먼트에서 에너지 즉 물질 관계를 영원으로 치환하면 유불선과 법정스님의 정신 그리고 인디안의 삶의 지혜가 녹아나는 이런 이론을 만들어서 인디안의 삶의 지혜가 녹아나는 게 그래서 김총수가 뭐라고 나무랬어요. 그랬더니 정봉주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명상, 사색, 집착 끊기, 해탈 이 네 가지로 주제를 얘기하면 고승들도 다 한마디를 대꾸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수가 한마디 물어봤어. 명상하고 사색의 차이는 뭔데? 물어봤더니 명상은 마음 비움, 사색은 주제를 갖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숨도 안 쉬고 마구 짓거려가지고 총수한테 욕먹었어요. 그 뒤에서 이제 기록하는 분이에요. 네. 팔짱 끼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때. 그러니까 보통 받아 적어야 되는데 내 우주 일체론을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받아 적을 게 있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상태가 심각합니다.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네, 아무래도 병원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천신일도 감옥에 있다 병원에 갔고 최시중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 갈 것 같은데. 한 보름 있다가 병원에 간다고. 네, 우리 봉도사도 병원으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선거 끝나고 김영민 저렇게 된 것이 큰형으로 자기가 책임 있다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정봉주 전 의원이 당분간 석방될 가능성은 없고 그러니까 야권이 제1당이 못 됨으로 해서 정봉주 조기 석방의 가능성은 제로가 됐고 그리고 8.15 광복절 특사 한번 있고 가능성이 그리고 아마 10월쯤에 70% 정도가 지나면 가석방 요건이 됩니다. 형기를 100% 채우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70% 80% 살면 이렇게 가석방이 나오게 해줄까? 지금도 지금도 나머지 놈들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셋을 정봉주 전 의원을 과연 석방시킬 것인가. 민주당의 정치력이 달린 것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 대선 정국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네. 정권이 바뀌면 누가 잡더라도 BBK 수사는 다시 진행됩니다. 그래서 BBK는 다른 결과를 내놓을 겁니다. 지금 검사들, 판사들 부끄럽지 않을지 보십시오. 지금 만기 나오면 대선 끝나고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우리 봉도사. 일주일에 나오는데 그 전에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고민하고 대선 전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봉도사 곁에 서겠다고 봉도사를 꺼내오겠다고 다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필요할 때 봉도사의 인기를 끌어다 썼고 민주당 인기가 상승하는 데 기여했는데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봉도사를 잊지 않고 매주 다시 찾아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총수 김호준입니다. 새로운 방송 만났습니다. 나는 꼼수다. 이 방송은 이명박 대통령 각하에 헌정하는 방송으로서 각하가 퇴임하는 그날까지 이어집니다.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17대 국회의원 정봉주 국회의원입니다. 국내 탐사보도의 1인자죠. 네. 탐사보도의 1인자요. 네, 주진우입니다. 주진우 기자라 그래서 그 영화배우 주진모 네. 그 사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미지는 왜 저렇게 틀려요? 네. 왜 난 소개를 안 해? 맞아, 그렇지. 예. 교수는 소개를 안 하고.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나는 꼼수다 로고송 베스트 5. 5위 나꼼수 클럽 버전. 카카가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카카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컴온! 나는 꼼수! 나는 꼼수다! 나는 꼼수! 나는 꼼수다! 컴온! 나는 꼼수! 나는 꼼수다! 컴온! 나는 꼼수! 나는 꼼수다! 나는 꼼수다! 4위 나꼼수 오케스트라 버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군 각하를 위해 먹는 꼼수다. 섬세하고 위대하신 각하들 먹는 꼼수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꼼수다. 3위 나꼼수 트로트 버전. 꼼수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언제나 호연지기 밝은 정신 실천하시는 잊지 마라 각하께선 그럴 뿐이 아니시란다. 쌈 싸드셔도 말아 드셔도 그 속에는 각하의 기쁜 뜻이 꼼수 쓰시네. 디테일하게 들어봐요. 나는 꼼수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2위 2MB 올. 너 도곡당이 어쩌자고요? 이미케 도곡당 이미케가 어쩌다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도곡당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송구 이미케가 따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케 저는 그러한 삶을 저는 도곡당 저는 이미케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대망의 1위는 빅엿. 당신에게 드립니다. 우린 많이 먹었어요. 정신없이 퍼다먹다 보면 할 일 없는 백수 된다. 우린 새끼 손을 들고 너희에겐 중지된다. 졸지마 씨발. 정확한 득표율과 참여자 수는 딴지일보 홈페이지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나꼼수 로고송을 만들어주신 모든 아티스트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시작하는 관계로 그동안 못 전해드린 저희와 저희 주변 사건들 정리하고 있는데 요거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네. 총선 끝나자마자 저한테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은 뭐였냐면
주진우가 검찰로부터 전화 받은 겁니다. 끝나자마자. 총선 다음 날부터. 바로 다음 날부터 검사로부터. 검찰에서 주진우 출석하라고. 그리고 수십 차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정봉주 전 의원도 검찰이 3번이나 홍성지청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경원 건이 총선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도 맹렬히 굴러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검찰이 총선 결과가 나오니까 일종의 나경원 부활 프로젝트가 가능한지 간을 한번 보려고 했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공식 석상에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턱걸이하고 포옹도 하고 공도 던지고 그랬어요. 시구했어요. 그 전에 총선 바로 다음 날 주진우, 정봉주 조사한다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출두하라고. 이미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될 때 불기소로 송치됐다고. 그리고 이 정도 사건은 바로 전부 다 검찰의 지휘를 받고 내린 결론이거든. 이건 끝난 사건이었거든. 그렇습니다. 선거 총선 전까지는. 근데 검사가 다시 들춰보고 다시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있지.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이 뭐였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기소청탁건인데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처음엔 아니라고 그런 적이 없다고 기소청탁은 없었다 성추행이다 뭐 이런 전화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죠. 다 기억이 없고 그런 내용이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박은정 검사가 기소청탁 그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그때서는 전화를 했었지 이렇게 갑자기 생각 나버렸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기소청탁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기소 이유서를 검찰이 작성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 불기소 왜 기소하지 않았느냐. 주진우가 출석을 안 해가지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없었다야. 핵심 내용이.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골 때리는 게 주진우가 기소청탁을 한 게 아니야. 주진우는 그걸 취재했을 뿐이에요. 사건을 일으킨 게 주진우가 아니라고. 근데 주진우를 취조하지 않아서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기소청탁을 한 건 김재호 판사니까 김재호 판사를 수사했어야지. 제대로. 그리고 그 사실을 현직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박은정 검사가 증언을 전달했어. 그런데 주진우가 출두하지 않아서 진상규명을 못했다고 주진우한테 다 뒤집어씌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제가 출두하진 않았어요. 계속 나오라고 전화하니까. 왜냐면은 우리는 프레임이 이미 짜져 있다고 봤거든. 이미 끝난 상황이고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나만 트집 잡는 수사에 이쪽은 불기소하고 주진우는 잡을 게 있냐 없냐 이걸 뒤지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이해했기 때문에 진짜로 이 사건을 제대로 다룰 의지가 있느냐. 왜냐하면 박은정 검사의 진술은 대단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뭐라고 했다. 포스트잇까지. 그리고 당시 판사인 남편이 자위대 참석으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던 정치인 아내 나경원 의원과 관련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서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어.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렇죠. 박은정 검사가 얘기를 하니까 전화는 한 적이 있었네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정황으로 보았을 때 청탁이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박 검사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정황도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원래 박은정 검사는 같은 법원에서 일했던 알던 검사야. 선배고 정황적으로 존재하잖아. 그런 사건이 존재했을 만한 개연성이. 그럼 충분히 수사를 했어야지. 그 후임 박은정 검사의 후임 최아무개 검사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랬지. 정말 강력하게 부인하려고 했다면 아니다라고 해야 되지. 그렇죠. 보통 그 사실이 존재했으나 자기가 책임질 수 없을 때 빠져나갈 때 쓰는 워딩이 그거지. 그리고 이 수사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은 저희가 꼼수다를 통해서 이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하자마자 나경원 후보 측에서 주진우가 나꼼수가 자기를 음해할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저희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시각은 이건 주진우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진우가 출두하지 않아서 사건을 다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검찰의 시각을 드러낸다고. 이 사건은 김재호 판사 사건이에요.
김지호 판사가 기소 청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밝히는 사건이지 주진우는 취재했을 뿐이야. 그 사건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근데 검찰의 시간은 그랬던 거지. 그리고 박원정 검사는 현직 검사에다가 자신이 기소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얻을 이득이 없어. 아, 그럼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오히려 불이익만 있지. 그러니까 이 사건은 충분히 김지호 판사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만한 정황이 넘쳐나는 사건이었다고. 근데 저쪽은 털어주고 네. 이쪽도 마지못해 네. 마지못해 털어준 것이지. 당연하죠. 저희는 나경원 후보 측이나 김재호 판사가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힘없는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지 말라. 법 안다고 해서 법인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된다고 그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지. 저 사실은 더 많이 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판사로서 부끄러워하라고 제기한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망가뜨려 놓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을 다시 되살리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고, 검사가 수십 차례 직접 전화를 하는 건 저는 제가 법조인 경력 10년 넘게 법조인 단연간 이 소송에 시달려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자, 그게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듣지 못하는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저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되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꼼꼼하고 디테일한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사랑에 빠져버렸어. 언제 어떻게 이렇게 내 맘을 몰라줄 수 있니? 진실을 알고 싶어. 왜 나를 가둬둬 이 좁은 감옥에. 절대로 각하는 이러실 분이 아니잖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아니야. 오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야. 주가 조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BBK는 누구의 회사인가? 사명 보유의 위장 전업 위증 교사의 금품 살포의 거짓말까지 무슨 막습니까? 저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 거짓말 잘한다. 이번 거짓말은 내가 승리했다. 나는 꼼수다. 제가 말이죠. 그동안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선관위에 의해서 드디어 언론인으로 등극했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도 모르던 사안이었어요. 저는 스스로 언론사 사주라고 주장을 했으나 혼자서 하고 다닌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소개할 때 언론인이라고 소개하지 않았는데 드디어 언론인이 됐어요. 10몇 년 동안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던 걸 선관위가 인정해서 졸라 땡큐. 그리고 이 사안은 무조건 법정에 기소됩니다. 간단치 않을 거예요. 요즘 이 경찰이 아주 언론 플레이를 세게 합니다. 세게 합니다. 원래 출석이 오전 10시 네. 통보인데 기사가 10시 반에 깔려 불응했다고. 그리고 저희한테 출석 요구서가 오기 전에 이미 출석 요구서가 왔다고 다른 기자들한테 연락이 쫙 깔려. 네. 그리고 지상파에도 쫙 깔리고. 네. 통상적으로 출석 요구 3번까지는 당사자 사정을 고려해 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언제 나오실 수 있냐고 전화를 해서 미리 물어보죠. 왜냐하면은 경찰이 날짜를 정했다고 해서 네.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인이 자기들 사정이 따로 있을 수 있는데 네. 무조건 맞출 수가 없거든. 그래서 서로 조율도 하고 조정도 하는데 무조건 불응. 안 오면 전화도 한단 말이지. 그렇죠. 그 전에 제가 10년 넘게 법조인으로 있으면서도 법조인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게다가 실제로는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서 연기. 네. 그래서 그 연기 날짜를 잡고 있는데. 네, 저희 나갑니다. 근데 변호사하고
경찰하고 지금 나를 조정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부릉 당장 네. 당장 부릉 기사를 이렇게까지 언론 플레이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하는 사례도 보기 드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한테 이 범죄자의 이미지, 네. 범법자의 이미지를 확 씌워버리려고 하는 진짜로 불응을 하면 체포해버리겠다는 엄포 그런 것도 있고. 네. 까불지 니네들 봐라 어떻게 당하는지 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권력에 대항해서 까불면 좆되는 거 다 아니네. 그러니까 그런 대중에 대한 경고도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위에서 오다를 세게 받았다. 이번 기회에 저놈들을 확 조져라. 제가 보기엔 이제 이게 구속영장 전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서로 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매체에다가 불응, 체포, 구속 이런 단어를 확 깔아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범법자 이미지를 씌우고 대선에서도 우리 역할을 축소시키거나 최소한 그 전에 잡아가거나 그렇죠. 가능하면 아니면은 역할을 축소시키려고 그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안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어. 법정에서 다툴 일들은 법정에 다툴 일이고 다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선관위가 우리를 그렇게 엄정하게 다루겠다면은 그러면 우리를 다룬 정도의 엄정함으로 다른 사안도 다뤄줘야 된다는 거야. 삼두 노출이 문제면 박근혜 손수조 쌍두 노출도 문제 삼아야 되는 거고. 우린 그거 패러디한 거잖아요. 언론인이 문제면 그러면 공영방송 MBC 김재철 사장이 투표율이 올라갈까봐 개표 방송 시간을 늦추라. 이거 선거 개입이지.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꽃인데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선거인데. 어떻게든 그렇게 투표를 하게 만들어야지. 투표율이 올라갈까봐 씨발 개표 방송을 늦추게 하랬잖아. 공영방송 사장이 이거 선거 개입이지. 지금 시각은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BBK 실소유주 협찬 57분 소송 정보입니다.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나는 꼼수다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재호 판사가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전화를 한 것도 같다고 하니까 검찰은 판사님은 당연히 그러셔야죠 했다고 합니다. 한편 중구청 사건을 낙곰수를 통해 폭로했던 아무개 동장은 기소됐습니다.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가 5월 2일과 3일로 예정되었던 경찰 소환을 연기했습니다. 김어준 총수는 언론사 사주로서 서면 조사, 호텔 조사, 그리고 휠체어 조사가 격에 맞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딴지일보 한 고위 관계자는 사장님 힘내세요를 외칠 사원들을 모집하는데 시간이 걸려 연기한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진우 기자는 하늘이 너무 예뻐서 도저히 경찰서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연기의 이유를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상대 통신원의 제보였습니다. 소송정보센터에서 이쁜이 깔때기 리포터였습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rica. BBK 협찬 57분 소송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비례대표 발표 5일 전까지도 친박 사설을 쓰던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런 거 문제 삼아야 되는 거고요. 네. 전 정치부장이에요. 중앙일보 그 논설 쓰는 거면 손수조 공천이 장난일까요? 박근혜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김무성의 진가는 그리고 다 친박이야. 이분은 내용이 관훈 클럽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직접 물어봅니다. 우리 박근혜 대표한테 썰렁 유머를 제법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하나 해주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표 낸 다음 날 비례대표 8번을 받아갑니다. 발표는 20일 날이지만 결정은 그 전에 했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 언론인이 문제라면 또 있어. 이게 내가 보기에는 하이라이트라고 봐. 조선일보 찌라시 인정 사건, 인증 사건. 자신들이 찌라시임을 묵과지를 포함으로 해서 스스로 자인하는 찌라시 인정 사건. 요거 인천 묵과지 배포. 네. 요거 투표일 4일 전에. 요거 저희가 좀 디테일 한번 짚어줘야 되는데. 네. 투표일 4일 전에 일면에 토요일이었습니다. 일면에 한국 정치가 창피하다. 김용민. 이걸 한번 따져보려면
일단 조선일보가 인천 지역에다가 얼마나 신문을 유료로 까느냐. ABC협회 2010년 기준으로 보면 인천 지역에서 가판 유료 판매는 약 2,000부밖에 안 돼요. 조선일보가. 가판이라면 뭐 길거리 매대에서 그렇지. 파는 거. 인천 전체 유료 부수는 7만 3천 부 수준입니다. 2010년에. 집으로 배달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번에 인천에 몇 부를 불었냐? 최초 언론에 보도된 건 2,500부예요. 아닙니다.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지금 조사로는 수만 부를 뿌렸어. 수만 부. 그렇습니다. 당일날. 네. 가판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게 겨우 2,000부야. 네. 근데 무료로 뿌린 게 수만 부라고 당일 하루에. 네.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프로야구 개막이 있었습니다. 그때 최소 5,000부가 5,000부 이상 풀렸고. 그리고 부평 지역에 특별히 많이 깔립니다. 그래서 또 부평신문의 한만송 기자가 이걸 최초로 보도를 했어요. 네네. 부평 지역에 유난히 많이 깔렸기 때문에 눈에 띈 거죠. 네. 근데 그 부평 1회 새누리당 후보가 누구냐? 네. 월간 조선 편집장 출신입니다. 조선일보로 기자를 거친 월간 기자 출신의 월간 조선 편집장 김연광 후보가 나왔습니다. 근데 신문에 인천면에 김연광 후보를 일방적으로 평드는 그 기사가 나옵니다. 인천 지역 기사 그 내용인데요. 김연광 따옴표 열고 홍 친일파 손자다. 그래서 상대방 후보 상대방 후보가 민주당의 홍영표였어요. 네, 홍은 친일파의 손자다. 기사가 그렇게 났어. 홍영표 그리고 그 옆에다가 홍영표는 막판 네거티브다 이렇게 제목을 내요. 그러니까 김영광은 쟤는 친일파 손자다. 이거는 네거티브야. 이렇게 편파적으로 기사를 내놓고 자기 신문사 출신 후보 그 후보가 있는 지역에 전락이 뿌려낸다고 이걸 무료로. 그래놓고 이렇게 A4 용지로 하나 붙여놓습니다. 이 신문은 오늘 하루만 주민 여러분께 홍보용으로 드리는 신문입니다.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인천 지역 쪽에 기사를 읽어봐 주세요. 고맙습니다. 더 골 때리는 게 있어. 더 골 때리는 게. 민주당 쪽에 홍영표 후보를 바로 전날 이 기사가 나오기 바로 전날 박모 기자가 취재를 옵니다. 네. 그런데 박모 기자한테 물어봐요. 왜 왔냐고. 박모 기자가 잘 모르겠다. 편집국장 지시로 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사가 미리 준비된 게 아니야. 바로 전날 편집국장이 가라고 해서 가서 이 기사를 만들어낸 거라고. 그리고 신문을 이렇게 마구 돌리려면 이런 지국이나 지사에서 그냥 신문 좀 많이 찍어서 좀 나눠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만 부면. 그러니까 근데 핑계가 뭐냐? 마케팅 목적으로 인천 지역에 뿌렸다는 거야. 그래서 좀 알아봤어. 인천 지역에 마케팅 목적으로 수만 부가 뿌려진 사례가 있냐? 없다는 거야, 씨발. 거기 있는 지국장들이. 없대! 그 A4 용지를 붙여놨던 지국장은 여자분이세요. 46살 먹은 여자분인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셨죠? 그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말 안 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래요. 이렇게 3번. 이게 이제 부평 공장에서 추가로 인쇄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40여 개 지국이 있는데 동시에 뿌려줍니다. 네. 문화경제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에 있는 대형 아파트 단지 다 뿌려져요. 계양구, 서구, 연수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에서 무까지가 그냥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 일면에 김용민의 무수한 사진 중에 하필이면 목사님 복장을 한 사진을 골라서 일부러 사진을 일면에 대문짝만 하게 뽑아. 제목은 왜냐? 한국 정치가 창피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 다음 날이 부활절이거든. 그렇죠. 하고 맞은 사진 중에 다음 날이 부활절이라서 김용민 목사 복장 사진을 일부러 일면에 뽑고 그리고 바로 전날 편집국장이 일부러 기자를 보내서 자기 신문사 출신 후보를 위한 기사를 쓰고 네. 그리고 추가로 인쇄를 부평공장에 해서 수만 부를 지국 전체를 동원해서 인천 전역에 막 뿌려. 이게 지국이 단순히 마케팅용으로 결정할 수 있나? 자, 기사도 조금만 살펴볼게요. 교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작년 말 낙검수 미국 순회 공연 때 인터뷰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일종의 범죄 집단과 다르지 않다며 한국교회는 척결 대상일 뿐이라고 했다. 이렇게 기사를 내보냅니다. 야, 여기 대해서 원래 했던 말을 네가 해줘봐. 모든 교회가 다
척결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누가 그렇게 말하겠어. 또 뒷부분에 가서 이 땅에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굉장히 많다. 일부 타락한 목사들 또 일부 교회로 인해서 그 뒤에 거 싹 빼는 거 아니야. 일부러 다 알면서 기사 봤으면서 예. 이 씨발 제대로 된 왜곡이지. 근데 다 알면서 그러는 거지. 그 기사만 앞부분만 봤겠냐? 당연히 뒷부분도 봤지. 아 이게 언론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국이 결정할 수 없어. 왜? 지국이 다른 지국 전체를 어떻게 지시해? 당연히 최소한은 지사 단위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편집국장이 보냈대잖아. 그렇죠. 지국 같은 경우는 뭐 하는 데냐면요. 신문을 배포하는 받아서 데입니다. 배달만 하는 데요. 그렇죠. 그리고 지사라고 하면 기자 한두 명 있습니다. 한두 명이서 그냥 지역 내용 전하는 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장이 있다고 해서 그걸 총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선거에 개입했습니까? 이런 게 진짜 선거 개입이지. 우리가 언론이어서 문제였다고 쳐. 근데 우린 단 둘이야. 단 2명이라고. 이거는 대한민국 1등이라고 하는 조선일보가 회사 차원에서 개입한 거 아니야, 이게. 이런 게 진짜 선거 개입이지. 조중동이 선거 개입을 한 게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이렇게 본격적이고 노골적으로 한 거는 진짜 최초야. 이번 선거 이렇게 때는 대놓고. 이번 선거 때는 조선일보가 진짜 빤스 벗고 뛰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의제 설정 능력을 상실하긴 했는데 상실했어요. 예전에 날릴 때는 조선일보 기사 하나로 그냥 정치인 보냈다고. 혼자서 보냈죠. 혼자서. 근데 이제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조중동 연합하고 그냥 방송 3사 연합해가지고 빤스 벗고 덤볐거든. 빤스 벗고. 나를 부를 거면 조선일보 사주도 불러라 이거야. 나도 사주야 씨발. 그렇지. 씨발. 사주로 인정 축하. 사주로 나를 사주로 인정해라. 인정했다니까. 또 씨. 8년 전 김용민 막말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정치가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10년 전 김형태 제수 성추행 파문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조선일보는 왜 옛날 일을 지금 들춰내냐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신문 조선일보. 절동문의는 1577-8585입니다. 자, 오늘은 폭탄을 터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워밍업 하고 있습니다. 워밍업. 선관위 얘기 나왔으니까 선관위 얘기도 짧게 좀 하자고. 네. 슬슬 지금 특검하고 있어요. 11.6 부정선거 사건. 네. 잊고 계셨을 텐데 특검하고 있는데 오늘 소식 하나 정언할게요. 디도스 특검팀에서 경찰청을 또 압수수색했어요.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는 그 디도스 공격으로 선관위를 공격한 애들을 효과적으로 잘 잡은 수사를 잘한 팀이에요. 근데 오늘이 두 번째 압수수색이었는데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3일 오전 10시 30분 특검팀 검사 1명하고 수사관 7명이 총 출동해가지고 저기 경찰청 본청에 있는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의 압수영장을 딱 보여주면서 딱 들어갔어요. 사무실에 딱 갔는데 사무실 그 앞에 있는 아줌마가 청소하는 아줌마가 오늘은 바닥 청소하는 날이어서 왁스로 청소했으니까 들어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아무도 없고 의자가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데 그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뭐 화분이나 의자 이렇게 날려 양이진데. 그리고 청소 아줌마가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건물에서는 아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압수수색입니다. 이렇게 영장을 또 드리되니까 지금은 미끄러우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특검팀은 지난달 4일에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를 다시 압수수색했었는데 그때는 압수수색 영장에다가 수색 대상을 명기하지 않아가지고 와가지고 영장을 흔들어다가 이거 잘못됐네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었거든요. 이게 뭐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관심 없고 이렇게 인기 없는 특검은 살다. 이게 왜냐면은 6개월 동안 이 사건을 쭉 팔로우해서 그 이 사건의 기술적 실체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도 우리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이 사건에 계속 관심을 가진 거는 물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고 네. 그래서 범행 전모를 반드시 밝혀야 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건 초기에 이 사건이 저희에서 발각되기 전에 이런 짓을 또 하려고 했다. 네. 그런 첩보를 저희가 입수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판단은 다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디 감히 여당의 한 당직자가 국가기관을 마구 공격해. 헌법기관을 막 공격하고 그것도 술 먹다가 우발적으로. 사실 한두 달 이후에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지. 네. 그리고 나서 음모론이라고 하고 계속. 네. 근데 저희는 이 사건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또다시 선거에 개입해서 부정을 저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 저희가 선거에 개입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저희가 고발하고 신고하고 비판했던 거지. 네. 왜 근데 선관위는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녹취록을 몇십 건을 왜 만들어요? 물론 우리만 쫓아다니는 건 아닌데 우리를 특별히 쫓아다녀. 특별히 얼마나 아끼는지. 대단한 애정으로 저희를 네. 살펴주셔서. 하지만 이 사건은 저희가 말이죠. 대선이 끝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몰고 갑니다. 근데 특검이 조용해. 첩보에 의하면 이 특검이 기술적 이해도가 낮아서 도대체 기술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법률가들이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네. 그건 이해해.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엔지니어들이 설명을 해도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멍하다고 하는 네. 첩보가 있습니다. 멍하다고 하는. 네. 좋습니다. 그 전반의 기술적인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다면은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우리가 특검에 요구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아주 가벼운. 그죠. 아주 간단합니다. 가벼운 팁입니다. 특검이 반드시 초반에 해줘야 하는 일입니다. 중간 수사 발표할 텐데 아마도 90일이니까 한 절반쯤 지나면 하겠죠. 한 가지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장했던 핵심이 뭐냐? 이게 이제 10월 26일 있었던 부정선거 사건은 20대 몇이 우발적인 외부로부터의 디도스 공격만으로 일어날 수 없다. 네. 이게 핵심이었어요. 네. 그래서 내부 조력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네. 그 조력자를 찾으면 그 조력자에게 지시한 사람을 찾을 수 있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몸통에 닿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기술적이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기술을 몰라도 돼.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분야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외부 디도스만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왜 벌어질 수 없냐를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을 못 알아들었으면 그렇다면 기술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원래 잘하는 거 있잖아. 그렇죠. 사람을 잡는 거. 그래서 그 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네. 누굴 찾아야 되냐? 서버 장비 일체에 네. 접근 권한을 가졌거나 당일날 접근 가능했던 사람.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쭉 이런 얘기를 했다고 로그 파일들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도대체 어떤 장비에 접근했던 누구를 찾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결정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기했던 많은 의혹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제기했던 게 뭐냐.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KT망 2개와 LG망 1개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면 오히려 회선을 느려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길이 막히면 그 옆에 있는 길을 열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한 일은 뭐냐면 거꾸로 KT망 2개를 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길 2개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길 3개 중에 네. 길이 막히는데 네. 길 2개를 아예 폐쇄해버렸어. 게다가 남은 LG망도 용량만큼의 트래픽이 안 나왔단 말이지. 희한하게 짝이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고속도로 3개가 있는데 길 막힌다고 2개를 폐쇄하고 네. 남은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가 100인데 속도가 3, 40밖에 안 나오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의도적인 거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조사하느냐. KT망, LG망, 외부망이죠. 선관위 외부망. 선관위 외부의 망을 선관위 내부에 있는 서버들, 그걸 연결하는 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부망과 연결하는 중간에 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그걸 라우터라고 합니다. 라우터.
자세히는 몰라도 돼요. 어쨌든 네. 외부망과 내부망을 연결하는 장비가 있다. 네. 이게 라우터다. 이 라우터라는 장비에도 로그 파일이 있어요. 네. 기록들이 있다고. 이 도로와 비유하자면 그날 그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길, 그 길의 교통 정리를 어떻게 했느냐, 네. 그 신호등을 어떻게 조작했느냐 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네. 로그 파일이. 어떻게 했길래 고속도로가 2개가 폐쇄되고 또 고속도로가 100km인데 40km밖에 못 달리게 만들었느냐. 그 기록이 있다고. 근데 그 로그 파일도 조작됐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미국 오레곤 대학의 진보 네트워크 기술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라우트 비유 프로젝트라는 거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어요. 이 연구소에서. 인터넷 기술 연구의 목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라우터, 그 라우터의 작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97년부터 데이터가 있다고.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관위의 라우터의 로그 기록도 거기 있습니까? 거기 있다는 거야. 실시간으로 기록된 게 이건 못 지워. 밖에서 이건 몰랐지 놈들아. 이 사실은 저희에게 기술 자문을 해주시는 이 전문가 그룹에서 저희한테 알려주신 겁니다. 네. 그러므로 만약에 라우터 로그가 존재하는데 그걸 조작했다. 네. 그럼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삭제했다. 금방 나오겠네요. 삭제했다. 여기서 이제 걸리는 거지. 네. 삭제했으면 누가 삭제했느냐. 이걸 추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존재하면 오레곤 대학에 있는 작년 10월 26일 날 기록됐던 데이터를 그랑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조작했다는 게 드러나잖아. 혹은 그게 드러날까봐 이것만 삭제하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하고 삭제했다면 삭제한 놈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삭제한 놈! 네. 자, 저는 삭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므로 이 삭제한 사람, 왜냐하면 접근 가능한 사람이 몇 안 됩니다. 몇 안 됩니다. 네. 더군다나 라우터는 전문 장비이기 때문에 아무나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역추적을 시작하면 되는데 이건 기술을 몰라도 돼. 아니 그건 기술하고 상관없는 아무 상관없어. 일이에요. 요놈이 네네. 삭제했다. 차단하면 자, 된다고. 사실 그 라우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니까. 누가 로그인을 내서 누가 삭제를 했느냐. 그렇죠. 그날 접근한 사람은 더더욱 몇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너니?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문의해, 문의. 너니? 이렇게, 문의. 자,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검이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외부에서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 발표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 네. 잘 해내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특검은 이 사람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찾지 않는다면 특검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고. 에이, 찾겠죠. 그리고 찾았다면 반드시 발표를 해야 하고. 에이, 찾았겠죠. 그리고 안 찾으면 그 사람 수준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렇죠. 아니 기술자가 말단 기술자가 틀림없이 말단 기술자일 텐데 말단 기술자가 그걸 왜 지워? 그렇죠. 만약에 지웠다면 아르바이트로 지워. 조작을 했다면 조작을 했다면 왜 조작을 해? 네.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타고 올라가야 된다. 네. 도대체 이번 경우에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네. 특검이 꼬리 자르기를 용인해 주느냐 안 하느냐 이거 네. 주목 대상입니다. 네. 찾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찾겠죠. 발표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특검이 안 하면은 이 형이 밤 12시에 반드시 이 형이 할게. 진우야, 김 원장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 자, 안 그러면 우리가 발표해야지. 그렇지. 요거 이니셜이라도 낼까? 하여튼 아니죠. 아직은. 네. 지난 6개월간 다들 손 뗐어요. 네. 우리가 이걸 손 떼지 않은 이유 말씀드렸고 네. 대선까지 갑니다. 네. 다시는 이러지 못하게. 그리고 반드시 범인을 찾아냅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네. 여기까지만 합니다. 네. 저희가 네. 민주주의와 선거를 방해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집요하게 쫓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당하는 거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선거법 위반 정도가 아니지. 아니죠. 이건 개입이고 이건 선거 그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인데 네. 이런 사람을 잡지 않는 게 말이 돼? 네. 그 사람 단 한 사람만 찾아도 무엇이 입증되냐면 우리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사실은 매체에서 받아주지 않았던 이것이 외부에서 20대 몇 명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디도스 공격이 핵심이 아니고 실제로 당일 투표소 검색이 안 됐던 것은 내부 조력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라고 6개월이 넘도록 우리가 외롭게 씨발 떠들어댄 거 그 이야기가 입증되는 겁니다. 누군가 따로 존재한다는 거. 지켜봐 주십시오. 네. 자, 요 다음에 진도가 있을 테니까 기다려봐 주시고 특검 저희가 졸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 변호사가 되지 않기를. 근데 우리한테 왜 문의를 안 하지? 우리가 네. 제일 많이 할 때. 기대합니다. 어쨌든 특검 화이팅 해주세요. 네, 화이팅! 요사이 듣자하니 KTX를 판다, 인천국제공항을 판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지하철 9호선의 승차요금을 500원이나 인상을 하고 시끌벅적할 때마다 곳곳에서 맥쿼리 하는데 막걸리? 아따 맥쿼리 몰라? 이 맥쿼리가 뭐냐 하면은 맥쿼리가 무엇이냐? 호주의 영국 식민시대 뉴사우스 웨일즈 총독이 맥쿼리라. 사람 이름이었어? 형님 이제 알겠어? 그런데 왜 호주도 아닌 한국에서 맥쿼리라는 이름이 이리 야단인 것인가? 그도 그럴 것이 외국계 투자회사 맥쿼리가 총독 맥쿼리라도 된 마냥 우리나라의 온갖 기반시설, 인프라들을 쥐고 흔들어대니 그것들을 대강만 훑어봐도 요렇던 것이었다. 인천대교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우면산 터널, 서울 춘천 고속도로, 서울 9호선 도시철도, 영인 서울 고속도로, 대구 4차 순환도로, 천안 논산 고속도로, 광주 제2순환도로, 경남 마창대교, 부산 수정산 백양터널, 신항만 컨테이너 포도까지 전국 방방곡곡 도로 터널 항만 공항대교 할 것 없이 맥쿼리를 거치지 않은 곳이 없구나. 어디 그뿐이랴. 전력의 도시가스 이제는 방송까지 진출하니 투자회사 맥쿼리와 총독 맥쿼리가 다를 바가 없구나. 이 새끼들 완전 깨알 같아. 이 투기 자본들이 공공재 빨대를 콕 하고 꽂아놓고 쪽쪽쪽쪽쪽 빨아들이고 있으니 요 빨대의 핵심이 바로 손해를 보존해준다는 MRG, 미니멈 레베뉴 개런티, 최소 수입 보장제. 나 영어 잘하지? 이 MRG는 MBG의 조카야. 진짜? 뻥이야. 맥쿼리 같은 투기 자본들이 땅 짚고 헤엄치듯 우리나라 재산과 혈세를 야금야금 먹어치우는 뒤 이 먹성질이 꼭 요렇던 것이었다. 국가 예산에다가 자기 자본 조금 보태 국가 기반 시설 공사하는 동안 토건족이 빼먹고 20% 넘는 고리대금업으로 빼먹고 완공후엔 20-30년 운영권을 보장받고 장사가 예상보다 시원찮아. 손해가 예상되면 최소 수입 보장제 MRG로 빼먹고 무슨지? MRG! 에이. 시설 이용 요금 마구 올려 서민들 주머니 털어가니 MRG들과 MBG들이 혼나라 백성들의 곡간을 털털어 해먹는구나. 새끼들 졸라 헤쳐먹어요. 하여튼 진짜 국가 인프라에 대한 민자 사업의 실체가 이러한데 우리 각하께서는 이를 선진금융기법이라 부르며 팍팍 밀어주고 계시니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선진감옥기법을 도입한 감옥에
각하를 모셔놓고 100권이나 넣어드립시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짧게 정리합시다. 요즘 이 각하의 최측근들, 네. 예를 들면 최시중, 박영준 집중적으로 소환 구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득, 그러니까 대통령의 형도 저축은행 건, 그리고 비자금 건, 그리고 모스한 건. 사실 파이시티, 이 최시중과 박영준이 구속된 이 사건에서도 몸통은 이상득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가진 않았는데 이상득도 나올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집권 말기 레임덕에 의한 측근 비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라고 수상합니다. 그게 아니다. 이게 무작위로 터지는 것 같지만 매우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이미 수사가 다 돼 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그 수사의 한계가 또 명확하게 지어져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최시중 건. 그렇죠. 최시중 같은 경우 수십 군데의 의혹이 있어요. 그리고 이 파이시티에서도 많은 의혹이 있는데 그중에서 2007년 4월 이전에 알선 수재. 네. 요게 걸린 것처럼 하고 있어요. 최시중은 정치 자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2007년 4월 이전이면 공소시효도 지나거든. 그렇죠. 근데 검찰에서 묘하게 하나 기소했는데 그 즈음 겁니다. 요거 다퉈보면 죄가 법정에서 그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최시중은 이거 말고도 많거든요. 그럼 수십 가지예요. 최시중의 양아들 정용욱이라는 애는 튀었죠 지금. 잘 있대요. 제가 그 측근한테 들었는데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데 오가면서 잘 있대. 편안하대. 그 사람은 여기저기에서 의혹만 돈을 받았다는 의혹만 200~300억이 됩니다. 실제로는 더 많이 받았겠죠. 최시중 본인이 아니라 양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아들이라는 최성욱 사업체를 얼마나 많이 늘렸는지 아니 갑부가 됐어요. 심지어는 네일샵 이런 데서도 뜯고 다닙니다. 이 사람. 그리고 근데 그 의혹은 하나도 없어지고 최시중 본인은 또 다음 달에는 심장혈관 수술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보름 뒤에는 구속 집행 정지가 돼. 나와. 근데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는지 파이시티 이번 얘기를 보면은요.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추진하고 그 주변에 원세원 국정원장, 백용호 전 국세청장 지금도 청와대에 있고요. 박영준, 이상득, 최시중 측근들이 다 붙어가지고 하나를 해먹어요. 이 파이시티 사건은 잘 보십시오. 조만간 그냥 끝이 납니다. 네. 그 진짜 돈뭉치들 다 밝혀지지 않고 최시중을 건드렸다, 박영준을 건드렸다는 사실 자체 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언론 플레이가 되고 그리고 사건은 사고로 될 거예요. 이 사건이 터지기 2달 전에 이정배 파이시티 사장이 측근을 통해서 연락이 옵니다. 만나고 싶다고. 그때는 이 사건을 어떻게 성격했냐면은 양재동에 있는 물류센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물류센터 사업을 처음에 하다가 이상득 주변 애들한테 돈을 다 뺏겼는데 결국은 이상득한테 이 사업권까지 뺏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나자고 했었습니다. 2달 전에는. 네. 사실은 이 사업권이 포스코하고 우리은행에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포스코, 우리은행 다 우리 각하에, 우리 이상득에 다 주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건인데 정리되는 거 보면 몸통들은 다 사라지고 갑자기 2007년 4월 5월쯤에 푼돈 몇 억 이 사건으로 축소되는 거야 지금. 돈이 로비 자금으로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게 그 파이시티 사업하는 사람들은 로비 자금으로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게 1,000억이 넘습니다. 근데 최신중이 얼마 때문에 구속됐나요? 5억인가요? 7억인가요? 몇 억이야. 하여튼 10억이 안 되는 돈이에요. 네. 이게 한계를 딱 설정해 놓고 가장 가벼운 사건이자 게다가 법정에서 공소시효 같은 걸로 다툴 수 있어서 법정 구속이 안 될 수 있는 사안 정도. 네, 게다가 심장혈관 수술을 미리 잡아서 들어가자마자 구속 집행 정지가 돼서 다시 나올 수 있는. 최시중이 이정배 사장의 청탁을 받고 전화를 합니다. 근데 권재진이야. 지금 법무부 장관이야. 걔네들이 이걸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걔네들은 염치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자기가 연루가 돼도 맨날 권재진은 이름이 나오는데 절대 안 물러나.
조사받을 사람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파인시티 사건이라는 게 복잡하게 벌어지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원래 물류센터입니다. 네. 물류센터인데 우리 각하가 서울시장 시절에 이걸 퇴임 얼마 전에 상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상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이게. 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모든 평가에서 이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이명박 시장이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야, 기업이 돈을 벌면 배가 아프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왜냐하면 관련 부처에서는 다 반대했고. 왜냐하면 물류센터란 말이야. 물류센터. 물류센터인데 야 건물 짓는데 상가 좀 들어보내 해가지고 근데 상가가 졸라게 더 크게 돼. 물류센터보다 몇 배가 더 크게 들어온 거야 이게. 1조 원이 넘는 돈이 남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만약에 그 허가를 도장을 다 찍어서 만들면. 내가 돈 벌면 배가 아프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기세가 아닌가. 자, 박영준은 압수수색 하루 전에 바로 전날 포장이사로 물건을 다 없앱니다. 포장이사가 당일날 되냐? 그리고 압수수색하는 당일날 박영준의 자금 세탁을 담당했던 것으로 의심받는 이동조 JN테크 회장은 또 중국으로 날아가셔. 네. 얼마나 짝짝 들어봤는지 아주 그냥. 자, 최시중 얘기 하나만 더 합시다. 구속영장이 떨어진 날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구속됐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뭔가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많이 잘못됐다고, 잘못했다고가 아니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큰 시련으로 생각하고 이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자중자애하겠습니다. 이런 이 양반들은 조폭마인드예요. 여기저기에서 많이 처먹어. 그래놓고 하나 걸려. 그럼 10개 중에 하나가 걸리거나 100개 중에 하나 걸리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돈은 굳는 거잖아. 감옥에 가서 돈 버는 것이 훨씬 낫지.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서 처먹어요. 그냥 처먹어. 걸리면 뭔가가 잘못됐다. 시련을 잘 극복하겠다. 시련을 극복하면 안 돼. 이 사람은 극복해서 더 처먹으려고? 각하와 관련된 비리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이 접어들는데 각하 사건이 계속 터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비대위원장 대선 가도에 걸림돌이 될까봐 그 길을 미리 터져서 미리 청소해서 빨리 정리하죠. 뇌관들을 빨리 제거하겠다. 박근혜 길터주기 프로젝트. 그렇죠. 이게 저희는 이제 이 각하와 우리 공주님의 교섭의 결과다라고 졸라 추정하는 거죠. 총선 때 청와대가 한나라당의 말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가 이번 선거 때는 청와대가 너무 말을 잘 들어서 선거 치르기 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이계 좌장이라는 사람들, 친이계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안 가네? 그러면서 불출마 선언하고 길을 터줍니다. 갑자기 모든 게 정리돼 버려. 모든 갈등이. 김무성 안상수. 그러니까 이게 각하 라인 쪽에서도 힘을 쓰고 우리 공주님 라인 쪽에서도 힘을 써서 그 힘이 만나 교섭의 결과다. 그렇죠. 라고 저희는 졸라 추정하고 네. 각하가 현직 대통령입니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민정수석, 국정원 움직일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각하와 이 공주께서 사실은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말하자면 우리 각하는 퇴임 이후에 노후 보장이 필요하고 우리 공주께서는 대선을 이겨서 집권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지. 그러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상호 합의하에 마구 정리하고 있어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신속하게 쳐내자. 내곡동 땅 문제도 검찰이 속도를 내서 카카의 아들 시영 씨를 서면 조사했어요. 그리고 이 파이시티 문제도 그러는데 가장 경미한 걸로 바로 잡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르륵 정리해 놓으면 각하와 관련된 각하 측근과 관련된 비리들이 다 정리됐다는 느낌을 준단 말이지. 그렇죠. 이미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파인시티 돈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 사람들이 뭐 큰일이 있었고 벌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지. 네. 측근들이 다 이걸로 경미하게 처리되고 끝나올 수 있다는 말이지. 그렇습니다. 아주. 그럼 MB 심판론은 대선에 힘이 빠진다는 거지. 총선 때 이미 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가동됐습니다. 조중동과 방송이 MB를 파묻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MB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 대신 네가 나왔지. 용민만 나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선 후보가 나오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출마 선언하고 그 직전에 마구 정신이 없을 때 정리하고 게다가 조중동도 이 뉴스를 마구 다뤄요. 그럼요. 분량을 쏟아내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뉴스 분량이 쏟아지면 뉴스 피로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파인 시티를 하나만 남고 이미지만 남아요. 다 처리되었다. 자, 최시중, 박영준 어쨌거나 구속됐지 않습니까? 구속했네? 싸그리 정리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은 건 이제 이상득 형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시점에 써먹겠죠. 네. 좀 더 효과적으로, 결정적으로. 네. 가장 경미한 건을 하나 잡아서 처리한다고 봅니다. 구속됩니다. 형이 이 대통령의 그 형들 보니까 참 불행해. 그래서 밤 12시에 대통령 형 연습하고 있어. 아, 진짜. 이런 거래가 성립되는 것이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알고 그리고 서로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건 미리 다 치는 건데 이 둘이 교집합의 사건 같은 게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저축은행 사건이 저축은행 있었습니다. 사건. 네. 여기에는 각하의 형 또 공주의 동생 동시에 연루되어 있는 걸로 졸라 의심되는 사건입니다. 대형 로비스트들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박태규. 그렇죠. 박태규 씨가 양쪽 모두를 만났어요. 가장 또 결정적일 때 저축은행이 망하기 직전에 로비가 가장 필요할 때 그때 집중적으로 만납니다. 그때 각하의 형도 만났고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동생도 만났고 박근혜 비대위원장 본인도 만났다고. 박태규가 만났다고. 박근혜 위원장 아무나 안 만나죠. 그럼요. 그런데 그것을 만났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있고 저희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굉장히 박태규의 측근입니다. 그렇죠. 모를 수 없는 박태규 씨가 누구를 만나는지 모를 수 없는 사람을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한겨레 20일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박태규 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를 했으나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부인했습니다. 근데 아니다. 측근은 정확한 일시와 장소를 찝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저희가 한번 여기서 들어보겠습니다. 박태규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로 알려져 있는데 박태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 이제 편집국장, 보도국장, 언론인들을 상대로 언론계 발이 넓어서 언론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좀 마당발이죠. 네, 마당발인데 그분이 예전에 언론사에 있을 때 편집국장이 일반 기자 시절부터 계속 이제 돈독하게 친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래서 이제 국장까지 올라오고 청와대에 얼마 전에 이제 구속되신 분 있죠. 김두시. 예, 김두시 그분도 예전에는 언론인 출신이었어요. 그렇죠. 기자였어요. 중앙일보 기자. 예, 기자였는데 그때도 이제 계속 이제 친분을 만나면서 청와대에 계실 때도 계속 만났습니까? 청와대에 있을 때 제가 3번 정도 들어갔었어요. 청와대. 예. 들어가면서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김두시를 이제 나오는 자리에서 이분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군지는 몰랐죠, 처음에는. 아, 텔레비전에 나왔을 때? 예, 나왔는데, 근데 이제 한 번, 두 번 이제 만나면서,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 그렇죠. 글 쓰시는 분이구나. 예. 그때서야 제가 알았죠. 박태규 씨가 또 누구 누구 만났어요? 한전에 김쌍수라는 분이랑. 네, 사장이요. 예, 그분이랑 예전에 안상수. 네. 예, 안상수 한나라당 그분도 만났었고. 네. 김문수 도지사, 그리고 예전에 윤중영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저기 김문수 도지사는 언제 만났습니까? 김문수 도지사 그분은 2010년 경에 자주 만나 뵌 것 같아요. 자주 만났어요? 예. 도지사 시절에. 그렇죠. 네. 어떤 일로 만나요? 바쁘신 분들이 무슨 이유가 없이 그냥 밥이나 먹자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주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안상수 대표를 만나는 자리에서 또 김문수 그때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박태규가 만난 거죠? 그렇죠. 예. 대단하네요. 예, 대표 시절에 이제 박태규 씨가
예전에 그 서대문로에 가면은 미당이랑 한정식 집이 있어요. 네, 압니다. 저도 저 그 옆집에서 밥 많이 먹었어요. 예, 미당 한정식 집에 가면은 그 일명 뭐 저 한복집이라고 하는데 알죠, 예. 거기서 이제 처음 만남을 가졌었어요. 고급 한정식 집이죠. 예, 안상수 대표가 만나는 자리인데 그때도 좀 제가 좀 이상한 게 보통 이제 초청을 하면 초청을 했는 사람이 이제 술값을 내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상하게 안상수 대표의 비서 그분이 술값을 계산하더라고요. 아, 네. 그것도 당 대표인 법인카드를 계산하더라고요. 그래요? 좀 이상하다 생각을 들었거든요. 박태규가 거물이네요. 거물을. 네. 네. 그러고 난 뒤에 자리를 한 2시간 반 정도 가지다가 이제 어떻게 박태규 씨가 이렇게 업무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제 일을 만드는지 몰라도 안상수 대표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안상수 대표 휴대폰을? 예,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 예,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화가 오니까 내가 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 멀리 안 갔으면은 잠시 좀 만납시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프라자 호텔이라고 있죠. 네. 예, 프라자 호텔에서 만나면서 내가 이러한 자리를 앞으로 계속 마련하고 앞으로 이런 쪽에 자리를 많이 해주고 조언도 많이 해줄 테니까 한번 자주 만남의 기회를 가집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안상수 대표가 대권의 뜻이 있어서 꿈을 크게 꿀 때입니다. 그때 그림을 크게 그런 그릴 것 같아요.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상수 대표가 박태규 씨한테 명함이 있으면 하나만 돌라 그러니까 어차피 정치 부르고 명함이 없잖아요. 사무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명함은 사무실도 없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명함은 없고 내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 좋은 만남을 가지자. 그런 얘기를 한 번 더 했었어요. 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한 일주일인가 10일 정도 지나고 난 후에 이제 그 국회 부근에 일식집인데 점심 식사를 한번 또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단둘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 시간 반인가 이제 얘기를 나누시고 또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는 또 이제 또 미당이라든지 아니면은 한 2군데가 더 있어요. 더 있는 지금 생각이 안 나거든요. 네. 그 2군데를 또 이제 안상수 대표 자주 만났네요. 예. 자, 안상수 대표하고는 자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김문수 도지사도 자주 만났습니까? 자주 만났죠. 어디서 만났습니까? 언제쯤 만났습니까? 그때도 이제 안상수 대표랑 한참 만나는 그 시기에 네. 같이 만났죠. 2010년 경인데 초네요. 안상수 대표가 예전에 그 자서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책을 낸 적이. 네네. 그때 한참 만났죠. 김문수 도지사랑 같이도 만나고 어떤 일 때문인지 모르시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자주 만났다 이거죠. 자주 만났죠. 2010년이면 부산저축은행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니? 한참 어려울 때였는데.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는 자주 만났고, 네. 한정식집 그리고 호텔에서도 만났습니까? 호텔에서 만났죠. 어느 호텔이요? 호텔은 이제 인터콘티넨탈 호텔도 네. 있었고, 네. 그리고 프라자 호텔, 네. 그리고 저기 팔레스 호텔, 네, 거기 팔레스 호텔 중식당, 네, 프라자 호텔 일식당, 네. 뭐 많이 가던 곳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이상득 의원도 한 2번 정도 만난 걸로 제가 봤습니다. 언제 만났습니까? 2011년 초로 알고 있거든요. 네. 초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커피숍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상득인지 몰랐었어요, 제가. 2011년 초에. 예. 어디서 만났어요? 어느 호텔?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요. 호텔 커피숍에서. 예. 1층 커피숍. 1층 커피숍이 아니라. 넓은 공간인데. 예, 1층 커피숍이 아니라 그 1층에도 보면은 약간 복층으로 된 데가 있어요. 아, 그렇죠. 구석진데, 어두운 데서 얘기를 하고 계시다. 그분은 항상 만나면은 항상 구석진데라든지 안쪽으로 들어가요. 어두운 곳으로. 거기서 이상득 의원을 만났다. 예, 얘기한 거 들었죠. 2011년 초라. 예. 그 중요한 시기에 만났네요. 2번 만났다고요? 한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인터콘티넨탈 호텔하고 그랜드 인터하고 네. 그쪽에서 한번 만나 뵌 것 같아요. 아, 코엑스의 인터, 그랜드 인터. 예. 네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또 다른 분도 만나셨죠? 예. 그 G20 정상회담 때 그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에 박태규 씨가 차를 타면서 네. 그 박근혜 대표와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박태규 씨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만났다. 그분이 아무나 만나는 분이 아니신데. 제가 한 번씩 이래 얘기를 통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해서 네. 너무나도 뭐 억울한 면도 있고 너무나도 사죄할 일이 있는데 큰딸 박근혜 씨를 통해서 내가 대신 사과하니까 마음이 편하다는 통화 내용을 몇 번 들었었어요. 그래요? 예.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 누가 통화했는지는. 2010년 11월. 네. G20 정상회담 기간에 아주 바쁠 때인데 그때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박태규 씨가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박태규 씨가 부산저축은행 구명을 위해서 정관계에 아주 광범위한 로비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만났습니까? 네.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로 맹활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네. 그 호텔에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예, 옛날 아미가 호텔이거든요. 그렇죠. 자주 갔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유상증자 때문에 간지는 몰랐고. 그렇죠. 유상증자 때문에. 몰랐고 일반 그냥 상무나 전무를 만나가지고 저축은행에 부산저축은행. 예. 그때 당시에 상무가 전무인 줄 알았지 그분이 네. 김양 부회장인지는 몰랐죠. 네. 그때 당시에는 여러 번 갔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김양 부회장과 만나서 유상증자나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대단히 그 동분서주하고 그치, 미팅을 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표를 만났다 이거죠. 예, 그렇죠. 박근혜 대표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는 모르죠. 모릅니까? 예. 박지만 씨도 자주 만났습니까? 박태규 씨가? 한 번 정도 딱 봤습니다. 네. 예, 한 번 정도 기억이 나네요. 서양희 변호사도 같이 만났나요? 박지만 씨의 부인? 얼굴을 모르시죠? 얼굴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박지만 씨하고 만나서 뭐 했습니까? 그냥 뭐 식사를 하는 거를 봤었어요. 제가. 네. 식사를 하고 그 당시였습니까? 2010년 11월이나 그 무렵에 했습니다. 그 무렵에. 예. 그럼 박근혜 대표를 먼저 만났습니까? 박지만 씨를 먼저 만났습니까? 그 앞뒤 정도 될 것 같은데. 앞뒤로. 예, 기간이 한 달 정도 있더라고요. 네. 공백 기간이. 저기 박근혜 대표를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언제 점심 때였나요? 아니면 점심 때였습니다. 점심 때. 예, 점심 시간 중에 타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점심 시간에 만났다 이거죠. 예. 점심을 먹었는지 그 이후로 이제 1시 이후로 탔었으니까 네. 점심을 먹지 않았나. 그렇죠. 점심을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점심 때 만났다. 네. 박지만 씨도 만나서 밥을 먹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워낙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워낙 마당발이다 보니까 네. 지인의 지인을 통해 가지고 한 달이 두 달이 걸치면은 바로 밥 먹나요?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도 마당발이에요. 예. 밥은 잘 안 먹거든요. 이상하게 이 입소문을 잘 타시더라고 박태규 씨가. 네. 예. 자, 박지만 씨하고 사전에 이렇게 친분이 있습니까? 사전에 친분을 어떻게 돈독하게 만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기회를 자연스럽게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박지만 씨는 삼화저축은행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분이 박태규 씨가 제일저축은행을 봐준 거는 김양 부회장이나 제일저축은행을 봐준 거는 맞습니다. 다른 저축은행도 봐줬습니까? 다른 저축은행까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네. 예.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박태규 씨가 몇 차례나 만났습니까? 한 20차례 넘었고 30차례 안팎으로 만난 것 같아요. 그렇게 자주 만났습니까? 예. 왜냐하면 절친이네요? 그렇죠. 관청까지도 갔었으니까. 관청에도 가시고. 예. 왔다 갔다. 일요일도 관청에도 가고 뭐 평일날 뭐 양평이나 그쪽에서 이제 골프 치나요? 예, 아니요. 식사도 같이 했었고 네. 공도 같이 쳤었어요. 네. 쳤었고 골프도 같이 하고 저기도 했다고요. 관청에 그 관사에 같이 관사에도 여러 번 갔었죠. 한 30번 갔었죠. 제가 매우 알기로. 가까운 사람이었네요.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때 날. 만나서요. 2010년쯤에 만나서 급속도로 그렇죠. 그 전에 친분이 있는지는 모르고요. 예, 모르고요. 예, 공도 치고 안상수 대표, 김문수 도지사랑도 같이도 공도 쳤을 때도 있었죠. 네. 치고 그 앞전에 이상하게 전두환 대통령이 앞전에 티업이 또 있어가지고 골프장 어디 갔습니까? 한성 갔습니까? 한성이 아니라 아니요, 거기가 아니고 거기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경기도 쪽이에요. 네. 경기도 어느 동네? 경기도 양평 쪽이었어요, 제가. 네. 예. 알겠습니다. 김문수 도지사하고는 절친이었고 그다음에 네. 박근혜 대표도 부산저축은행 구명을 위해서 정관계로 열심히 뛸 때 그렇죠. G20 정상회담 기간 중에 한참 시끄러웠던 네. 2010년 11월 네. 점심 때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고 헤어졌다. 예,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각 혼자만 연루된 게 아니야 이게.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등장을 해요. 동일한 사건에. 네. 총선 직전에 이철수 또 다른 로비스트입니다. 대형 로비스트입니다. 이철수가 잡혔습니다. 검찰이 잡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종의 역할을 해서 잡았습니다. 요 사건들 오늘은 간단하게 맛배기로 워밍업으로 간을 보고 앞으로 저희가 쭉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진실이 갇히고 국민이 입을 닥치고 어느 분의 시중 들던 그분이 일을 마치고 진실도 서울에서 또다시 홍성으로 돈줄이 필요하면 go to the 삼성으로 선거 관리를 해 비서 몇 명에게 뒤도수로 뚫리는 선세한 관리를 해 그들은 누가 볼 때 술 먹은 점쟁이 술 먹고도 바뀐 투표소 예지를 했다지 진실을 과도하게 보도한 나머지 밝힐 것이 없어 기자 휴가를 냈다지 그 휴가가 길어지면 위에서 나 사표로 다 처리한다 협박한다 그래서 뉴스 타파 세상을 비판하는 거 아냐 왜냐면 나란 주어는 없다 정말 없다 이리도 혼란한 세상에 끝없이 달린 마라토너 봉주가 없다 You went too far go away Cause G 이게 다 대신의 노래 Why did you went too far go away Cause 이게 다 소개시켜야 베이베이베이베이베이 돌아오라 봉주 마지막으로 요 얘기도 좀 해야 되겠다. 요즘 보수 매체에서 말이죠. 안철수, 김두관 쌍끌이 작전이 한창이에요. 그렇죠. 쌍끌이더라고요. 쌍끌이야. 뭐냐면은 막끌이야. 안철수는 마치 대권 선언을 한 것처럼 네. 막 보도를 했다고 총선 끝나자마자. 그러다가 왜 안 움직이냐 그러면서 막 우유부단한 사람처럼 막 만들고 그렇지. 있어. 근데 실제 알고 보면 안철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안철수 원장은. 네. 그런데 보수 언론에서는 기정사실로 막 때려나갔거든. 이미 선언을 하고 번복을 하고 선언을 하고 번복을 15번 한 사람처럼 벌써 그렇죠. 보도하고 그게 있어요. 작전인 거거든. 안철수 원장 여기다 대고 자기가 또 안 했다 그러면 우유부단하거나 말 바꾸는 사람, 번복하는 사람처럼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그 이미지 만들기 시작됐습니다. 총선 다음 날부터 시작됐어요. 바로. 네. 아니 그리고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 갑자기 왜 안철수 얘기를 그래 해? 안철수의 효과 안철수가 뭐 선거 때 너무 잘했다 막 안철수 띄우기를 막 해. 문재인은 죽쓰고 안철수 잘했다. 갑자기 안철수 원장한테 포커스를 줍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원장 나온다. 네. 나왔다. 사실은 사실상 대권이다. 그거를 중앙일보 일면에서 막 치고 나가죠. 일면에. 그러면 사람들이 또 기대감을 가지는데 안철수 원장은 그런 적이 없거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피로감이 생겨요. 실망감과. 안철수 원장은 가만히 있는데 뉴스를 만들어서 사실은 실망감, 피로감을 쌓게 만든다고 이게 작전이거든. 네.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한테 갑자기 마이크를 들이댑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마이크가 왔으니까 기업인 출신으로.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문국현입니다. 안철수 원장 나와야지요. 엄기영이야. 야 목소리가 아니 근데 비슷하긴 한데 엄기영이 더 비슷했어. 문국현입니다. 이게 또 보수의 프레임이에요. 안철수는 제2의 문국현이다 프레임을 그렇죠. 뒤집어 씌우려는 거예요. 그렇죠. 문국현 전 대표가 어쨌든 실패했으니까 네. 문국현 전 대표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대단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실패했고 지금은 정치 전선에서 완전히 떠났거든. 네. 그 기억을 모두가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 프레임을 갖다 씌우려고 하는 거죠. 문국현이 안철수를 얘기하고 내가 실패했으니 뭐 안철수가 좋은 사람 이렇게 하면서 이미지가 오버랩되게 지금 전략을 구사하기 그렇죠.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보수 매체에서 갑자기 김두관이 두렵다. 김두관이 경쟁력이다. 막 띄우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이제 또 친노 분열의 프레임을 짤 수 있거든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보수는 사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자기들이 원하는 대선 프레임을 짜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 무섭게. 바로 들어가. 네. 바로. 보여요. 이 대선 프레임에 넘어와가지고 안철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그럼 안 되거든. 무시해야 돼. 아니 안철수는 아무 얘기도 한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보수가 대선 프레임을 짜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주도했죠.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되거든. 그 첫 발을 안철수, 김두관 쌍끌이 작전으로 시작했다. 네.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저희가. 안철수 원장은 선거 끝나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중앙일보가 처음 터뜨렸지. 네, 일면 탑으로. 근데 중앙일보 일면 탑이 다 본인 얘기는 없어. 측근들, 측근의 주변 정치인들. 아니, 측근의 이름도 안 나와, 다. 그리고 안 원장 주변에서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못 찾을 정도로 애매모호해요. 전부 다 모인사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는데 아무도 이름이 실명으로 안 나와요. 아니, 모인사로 도배된 기사를 대선 출마 기정사실 기사로 냈다니까? 총선 끝나자마자. 참 잘 굴리는 것 같아요, 마구. 지금은 그렇게 마구 보수 매체에서 짜려고 하는 자기들만의 대선 프레임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네. 지금은 좀 여유를 가져야 돼요. 네. 생각해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한때 지지율이 이회창, 정몽준, 그 다음 3위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많이 떨어졌었어요. 한참 떨어져서 당시에 민주당 내에서 후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후단협이라고 가장 강력한 조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탈당한 의원들이 한두 대 아니었어. 많았죠. 노무현 안 된다고 바꿔야 된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견디다 못해서 대선 한 달 전에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했다고. 그걸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받아들였죠. 분명히 여론조사 지지도는 정몽준 후보한테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리한 조건을 다 받아들여서 단일화가 성사됩니다. 그러니까 대선은 복마전입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보수 매체에서 뭐라고 하면 일단 그 의도를 의심해봐요.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의 맨 얼굴을. 그러니까 보수 매체는 그들만의 대선판을 시작했어요. 조선일보에서 칭찬하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누군가를 칭찬할까? 왜 누군가를 공격할까? 그 관점에서 그들의 의도를 파악해라. 그럼 보수가 진짜 두려워한 게 뭔지 그게 드러나죠. 그리고 그게 드러나면 우리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그 의도를 지켜보면서 우리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견뎌내고 간파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싸워야 됩니다. 그 작업을 이제 저희가 시작할 테니까. 드디어 본 게임이 시작됐어. 네. 이 싸움이, 이 본 게임이 끝나는 그날까지. 네. 용민 네가 오랜만에 해봐. 쫄지 마. 형이. 아이, 그만하고. 우리 선거 끝나는 날까지. 진우 왜 이렇게 웃어? 정말 똑같아. 너무 똑같아. 라면 먹고 싶어? 본 게임이 끝나는 그날까지 쫄지 마. 끝. 형 야, 말고. 두준은 네가 한번 해봐. 저는 그거 안 돼요. 한번 해봐. 쫄지 마. 에이, 안 돼. 졸라게 맹아리가 없네. 자,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없이. 본 게임이 시작됐어요. 이 본 게임이 끝나는 그날까지 아무도 쫄지 마! 끝! On the upright. So frustrated.